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부상으로 한 달가량 자리를 비웠던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복귀합니다. 김도영 선수의 합류로 기아 타선은 드디어 완전체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런 야구 소식에 7개월간의 치열한 선발전을 거쳐 양궁 국가대표팀에 올림픽 영웅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소식까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뒤처진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애가 타죠. 뭐를 못해줘서인가, 혹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건 없나 고민하게 되는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 어떤 걸 챙겨봐야 하는지 해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는데요.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46년 만의 일이죠. 네, 통상적으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회 시정연설 하곤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안 했었어요. 그래서 협치를 안 한다 이런 비판에 휩싸였었던 거고, 지금 대행 체제니까 한덕수 대행이 시정연설 간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이 마지막이었던 게 1979년에 최규하 전 대통령 당시 권한대행 이후에 46년 만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 산불까지 크게 나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다라면서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AI 지원, 민생안전 이렇게 세 가지 분야 중심으로 큰 축으로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거 한덕수 대행의 행보가 대선 출마 연설, 시정 연설 사실상의 대선 출마 연설이다 하면서 우리는 침묵으로 항의성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아까 오전에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시정연설 시작하려고 할 때 민주당 사이에서 이제 사퇴하라 이런 외침이 쏟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출마 생각이 있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만 답을 해요. 기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즉답을 회피한 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의 출마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은 계속 그냥 말을 피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주변에서 다 보기에는 이제 이번 주 정도 출마 선언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는 사실 진작부터 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점을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계속 침묵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한덕수 대행은 그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는데, 이거는 민주당만의 불만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받아야 될 관심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당내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출마를 할 사람이라면 그 대행 자리에서 원래 빠르게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교통 정리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 건데, 권한대행이란 자리가 또 선거 관리를 담당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통상 대응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에 홍준표, 한동훈 후보 이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조금씩 태도를 전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태고요. 홍준표 후보는 오늘 급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을 방금 전에 열었습니다. 찬탄, 반탄은 의미가 없고 반 이재명 전선으로 단일화를 한다면 한덕수도 이준석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선 승리할 때는 이재명,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필두로 한국 측 통상협상단이 미국을 찾았죠. 한미 2+2 통상협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 협상단은 미국 현지에서 막바지 작전 회의를 하면서 대비 중이라고요. 네,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 모처에서 협상 대표단과 사전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확인해 보고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짜서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2+2 통상협의라는 거는 미국 2명, 한국 2명 이거거든요. 각 나라 통상수장, 재무수장 이렇게 2명씩.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시기에 한미가 만난다 하면은 뭐 외환, 금융 이런 현안을 논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2+2 형식으로 하자고 했던 건 미국이 한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중은 판을 좀 더 키워보자. 그리고 의제를 훨씬 다양하게 다뤄보자. 관세까지 뭐 이렇게 보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협의 장소가 미국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백악관하고 되게 가까운 장소라고 해요. 근데 트럼프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게 이게 미일 협의에서도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 있던 이시바 총리가 혼비백산에서 급하게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사안이 주제가 훨씬 넓어지거나 여러 가지로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건설,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 속에 전분기보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올해 1분기 1월, 2월, 3월이 해당됩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공식 전망치 내놨던 것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작년 2분기 때 역성장 보였고 그 후에 이렇다 할 그런 반등세를 못 보였고요. 불과 3분기 만에 다시 또 역성장의 늪으로 빠진 건데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한국은행이 앞서 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거론하면서 진단했던 원인은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미국 관세 정책 이에 따른 경제 심리가 3월 중에 위축됐고 또 역대 최대 우리나라 산불 피해를 입었고 건설 현장 공사 중단 이런 이슈들이 한국은행이 이렇게 짚어내는 이슈들이었고요. 1분기 성장률 좀 부문별로 짚어보면 오락문화, 의료 이런 민간 소비에서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투자 감소 이 부분이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건물 건설이나 설비 투자, 기계류 이런 투자에서 크게 축소됐고요. 수출 부문도 화학 제품, 기계 장비 등이 고전하면서 감소했습니다. 한화제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선 소식 살펴볼까요? 각 당이 점차 후보군을 좁혀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좀 살펴보면요. 여기가 속도가 더 빠르죠. 대선 후보가 이르면 27일. 이번 주 일요일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날이 마지막 순회 경선이에요. 그래서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 확정 짓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서 결선 투표를 하는데 네. 지금으로선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그러면은 뭐 이재명 후보로 되겠지만 최종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지금 표가 제일 많은 수도권 투표 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 반영돼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당신뿐만이 아니라 민심도 볼 수 있고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민주당 내일 3차 TV 토론 예정돼 있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 지금 4강이잖아요. 4명 남았는데 오는 29일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2명을 남기게 됩니다. 만약에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 나오면 3차 결선 안 하고 바로 후보 확정 짓고요. 지금 4강전이 본격화됐는데 단연 화두로 떠오른 거는 그 안철수 후보. 지금 매기라고 불러요. 이 매기라는 게 어떤 뭐 연애 서바이벌이라든가 이런데 갑자기 중간에 낀 후보가 와서 매기처럼 그 물을 막 헤집어 놓는 거를 매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금 매기로 떠올랐고 그 1대1로 맞수 토론 이걸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론 상대를 서로 지목했어요. 그래서 오늘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이렇게 붙고요. 내일은 서로를 지목한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은 이렇게 짝대기가 서로 잘 맞았는데 1대1 토론 내일까지 마치고 4명이 다 같이 26일에 바로 다음 날에 4인 토론회를 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는 토론을 3번 하는 거예요. 그 홍준표 캠프에서는 한동훈이 검증할 게 많아서 3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3번을 하게 된 거 그만큼 뭐 주목도가 높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8강에서 4강 가면서 4명이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진 후보들에 대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모두 각각 나경원 후보 영입에 나섰고요. 한동훈 후보는 양양자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위해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요. 네, 이걸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사건 올리고 심리 시작되고 이틀 만에 속행기일 여는 거 이거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입니다. 이 혐의의 쟁점은 고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 뭐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인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이 지난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요걸 봐야겠고요. 앞서 22일에는 그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이번 기일에서 사건 쟁점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것도 오늘 오전에 급하게 들려온 소식인데 이 사건은 좀 거슬러 올라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일련의 이 일들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고 그게 청탁이었고 뇌물이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번 달 11일에는 서 씨를 먼저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연루됐다고 봐야 하는가?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검찰이 오늘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문다혜 씨와 서 씨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또 규모, 그 결정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다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계유지 기반을 더 이렇게 불려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검찰이 오래전부터 들여다본 사건이에요. 그 전 사위 서 씨하고 뭐 이스타 이쪽의 얘기는. 그런데 이게 좀 타이밍이 어쨌든 간 묘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좀 여러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 자택에서 5천만 원 신권이 뭉칫돈으로 나왔는데요. 이 보통 사람들을 만져볼 수 없는 모양새라면서요. 검찰이 네. 이 출처를 추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전성배 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력 인사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동시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 업체죠.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었고요.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선대본 조직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서울 남부지검이 이 전성배 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 원권 묶음 3,300매를 발견합니다. 이게 1억 6,500만 원이에요. 압수했고요. 이 중에 5천만 원어치 신권이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비닐에는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 써 있고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는데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입니다. 건진법사는 이거에 대해서 기도비로 받은 거고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닐로 돈 뭉치가 포장돼 있고 그게 다 신권이고 한국은행 이름이 적혀 있고 이런 거는 뭐 실제로 우리가 실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모양이에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보낼 때 이렇게 포장한다고 말을 했어요. 국민들은 왜 못 만져보냐면 애초에 이 정도의 금액도 뭐 현금으로 뽑다가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기도 어렵지만 받는다고 해도 저렇게 포장된 모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게 개인이 출처가 아닐 거다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형태의 돈 뭉치가 나왔던 과거 사례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대가성으로 나한테 뇌물 줬다 하면서 돈다발을 폭로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국정원 특활비라고 나왔던 게 이런 그런 포장 형태였어요. 또 한국은행 금고에서 시중은행에 전달될 때 정도나 이런 형태고 개인한테는 이거는 다 봉투로 풀어서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큰 금액이 밀봉된 상태로 개인에게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곳곳에 공사와 작업 등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내입니다.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200m를 가기 전 1차로에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분당 수서로 도심 쪽 탄천 1교 3차로 막고 공사 중인데요. 수서부터 공사 여파 받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까지 밀리고요.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는 강일 나들목에 사고가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 평택 시흥선 평택 쪽도 남한산 나들목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이동량이 꾸준하고요. 이후 비룡 분기점에 화물차 사고 처리가 3차로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은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화 이글스가 어제 구단 역사상 최초로 선발 8연승에 도전했어요. 네, 도전을 해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와이스 선수가 롯데를 상대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선발 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네. 이 기간 동안 한화 같은 경우는 문동주 선수를 시작을 해서 로테이션이 한 바퀴 돌았죠. 폰세, 라이언 와이스 그리고 류현진, 엄상백까지 5명의 선발이 모두 승을 챙겼고 이후에 한 바퀴 더 돌아서 문동주, 폰세, 와이스 선수가 또 한 번씩 더 승리를 챙기면서 8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화 이글스 구단에서 선발 8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게 2001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2001년 4월 7일부터 이제 14일까지 있었던 7연속 선발승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화 구단에서는 이렇게 8연승 자체가 첫 신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KBO 리그 전체로 이제 더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8연속 선발승이라는 이런 기록이 지금 역대 5위의 기록이에요. 1986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선발 1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었고요. 이후에 이제 현대 유니콘스가 또 탄탄한 선발진으로 유명했던 팀이죠. 1998년에 선발 투수들이 11연승 그리고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9연승을 달성했었는데 사실 이때 프로야구는 대부분이 선발 투수들이 완투 완봉
굉장히 많았고 한 번 나온 투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닝을 책임지는 프로야구에 가까웠었는데 네. 최근에는 또 워낙 분업화도 많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선발 투수들이 이렇게 심지어 잘 던지더라도 승수를 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네. 단지 선발 투수만 잘한 게 아니라 타선에서의 뒷받침도 충분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선발진이 지금까지 보시면 평균 자책점이 3.66으로 이 부문에서 3위인데 8연승을 달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뭐 당연히 평균 자책점에서 압도적으로 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투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승리를 따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타선의 지원도 필요하고 불펜진도 이 승리를 잘 막아줘야 되는 게 또 현대야구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8연승 기간 동안에 불펜진 평균 자책점 당연히 1위고 특히 이 마무리 투수로 이제 이번 시즌 각광받고 있는 김서현 선수 올 시즌 13경기에 나와서 11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행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손발이 잘 맞아가는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선발 8연승도 있겠지만 팀 자체가 전반적으로 연승을 거두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한화 이글스 팀의 마지막 연승 9연승이 이제 8연승까지 거뒀으니까 2005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년 전이죠. 20년 전 공교롭게 날짜도 비슷해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9연승을 거뒀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만약에 오늘 경기 롯데전에서 승리한다면은 20년 만에 9연승 달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연승까지 이어가게 된다면 이제 세기가 바뀝니다. 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오늘 경기를 승리하고 내일 경기에서 KT까지 잡게 된다면은 10연승 고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좋은 최근 한화 이글스의 상황입니다. 4408님이 하나 이글스 잘 나가서 좋아요. 티켓도 별딱입니다. 아, 그렇죠. 직관 여름엔 갈 수 있겠죠. 10연승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네, 이 경기로 하나가 2위로 올라섰는데 2위부터 9위까지 승차가 촘촘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불펜진 활약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거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순위 네. 경쟁의 핵심은 뭐라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불펜 같은 경우는 워낙 시즌 내내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승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프로야구 트렌드를 보면은 2위인 한화 이글스와 그다음에 이제 8위, 9위인 두산 베어스, NC 다이노스까지 승차가 4경기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 와중에 1위인 LG 트윈스가 혼자서 7할대 승률로 독주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비결은 불펜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LG의 불펜진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9회까지 팀 노히터 경기를 이어갈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투수진은 여전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LG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불펜진이 과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FA로 영입한 김강률 선수가 사실은 그 알레르기로 인한 고열 증세로 2군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이 김강률 선수가 이제 내일 모레 1군에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FA로 영입한 장현식 마무리 투수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천군만마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경우 지금 7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도영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기다리던 김도영 선수가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요. 정말 기아 팬들이 김도영 선수의 복귀에 얼마나 목매냐면 어제 이 오랜만에 2군 경기에 이제 선발 출전을 했는데 팬들이 한편까지 찾아올 정도였어요. 근데 김도영 선수도 기대에 부응하듯이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면서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마도 이 몸 상태가 큰 지장이 없다면은 돌아오는 주말 시리즈에서 아마 1군에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또 하고 있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보여주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아 팬들이 아마 기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팬들이 원하는 게 한 가지 더 있다면은 김도영 선수가 기왕 복귀했으니 조금 더 타순의 앞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더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타순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정우 선수 소식도 살펴보죠. 후리건스라는 팬클럽이 생길 만큼 호평 속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뭐 좌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좌투수 상대 성적이 아주 좋아요. 네.
일반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 야구의 통념 중에 하나가 좌타자는 좌완 투수에게 약하다. 그쵸.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정우 선수도 사실 이 KBO 리그에서 뛸 때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롯데에서 뛰었던 브룩스 레일리 선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또 메이저리그에서 두 선수 모두 활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레일리 선수를 상대로 이정우 선수가 15타수를 뛰는 동안 안타 하나도 없습니다. 삼진만 6개 당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있어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레일리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에서는 이정우 선수를 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었거든요. 네. 괜히 레일리 선수 공략하려다가 다른 선수들 공략까지 좀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내릴 정도였는데 이번 시즌에 이정우 선수가 더 어떻게 보면 상위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완 투수를 상대로 더 기록이 지금 좋아요. 좌완 투수 상대로 이번 시즌에는 지금 타율이 4할 4푼 8리로 네. 오히려 우완 투수를 상대할 때보다도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메이저리그 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돋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규정 타석을 채운 메이저리그 전체 좌타자들 중에서도 좌완 투수 상대 타율이 3위고요. 최다 안타는 공동 1위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경기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우완 투수를 상대로 또 멀티 히트를 기록을 벌써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좌완 우완 가리지 않고 이정우 선수가 페이스만 유지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시즌을 마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구단이 굉장히 오래된 구단인데 원래는 뉴욕에 있다가 서부로 샌프란시스코 연고 이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첫 22경기에서 타율 3할 이상 장타를 15개 이상 기록한 선수가 딱 3명 있습니다. 윌리 네. 메이스 메이저리그 레전드 선수죠. 그리고 아빠 본즈라고 더 유명한 바비 본즈 그리고 베리 본즈 너무나도 유명한 이 세 선수와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정우 선수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네. 네, 어제 시작된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대진으로 팬들 시선이 쏠렸는데요. 네. 일단 리그 최고의 가드를 보유한 서울 SK나이츠와 수원 KT 소닉붐이 어제 맞붙었어요. 가드 대결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규리그 우승팀인 SK가 어제 경기에서는 65대 6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 KT 같은 경우는 6강 플레이오프부터 계속 거쳐 올라와서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감안했을 때는 SK 입장에서는 이기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경기력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 중심에는 김선영 선수가 10득점 3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자밀 원희와의 호흡을 이제 과시를 했는데 경기 이후에 김선영 선수도 그렇고 전희철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날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너무 많이 쉬면서 SK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 전희철 감독도 선수들에게 이기긴 이겼지만 이런 식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프로답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결정적인 부분은 아마도 어떤 그런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고름 가까이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실전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독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또 있었고 특히나 이 자유투 성공률이 44%에 그쳤습니다. 자유투 같은 경우는 경기 감각과는 좀 상관없는 연습으로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감독도 그리고 김선영 선수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 허훈과 김선영 선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가드들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훈 선수를 결과적으로 SK가 막지는 못했어요. 어제 거의 30득점에 가까울 정도로 허훈 선수가 굉장히 공격력을 퍼부었는데 결국은 이 SK가 허훈 선수를 내주긴 했지만 특유의 그 속공 플레이를 앞세워서 경기를 가져갔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벌어질 이후의 경기에 있어서도 뭐랄까 좀 상대방의 장점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플레이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구단 운영이 아니겠는가. SK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랬고요. 이번 봄 농구에서는 오심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흥미로운 맞대결로 관심이 쏠린 만큼 4강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잡음이 없어야 할 텐데요. 네, 이 경기가 이제 KT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와의 경기였죠. 마지막 5차전 경기였고 78대 76으로 이긴 경기였는데 경기 종료 2초를 남기고 이 허훈 선수가 위닝샷을 터뜨린 정말 명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명경기 속에 오게티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쿼터 1분여를 남긴 시점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공을 카골랑한 선수랑 이 KT의 벨란겔 선수가 잡으면은 누가 잡아도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잡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가스공사의 벨란겔 선수가 잡아서 역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휘슬이 불립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해서 봤더니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심이었다. 반칙으로 휘슬을 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었기 때문에 명백한 오심이었고 결국 경기 자체가 2점 차에 접전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심 하나가 경기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막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가스공사의 강혁 감독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그냥 잘못 불었다고 얘기만 했는데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좀 억울한 뉘앙스를 펼치기도 했고 가스공사 당연히 억울하죠. 근데 네. 여기에 더해서 승자인 KT도 마냥 축하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들이 판정을 정확히 내렸다면은 깔끔한 경기를 펼치고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논란들이 없어져야 그리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도 농구의 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세계 최강 양궁 국가대표팀 소식인데요. 네. 최근 7개월에 걸쳐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진행됐는데 우리가 아는 올림픽 영웅들이 대거 발탁됐어요. 결국은 또 원래 이 대한민국 양궁하면은 새로운 얼굴들의 출연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이슈인데 이번 대표 선발전에서는 기존의 궁사들이 다시 발탁됐습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는 김우진 선수가 1위를 또 차지했고요. 또 우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재덕, 이우석 선수가 각각 2, 3위, 서민기 선수가 4위를 차지를 했고요. 여자부에서는 임시연 선수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채영 선수, 안산 선수가 각각 2, 3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각 상위 4명의 선수들까지는 진천 선수촌에서 국제대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월 광주 양궁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는 종목별 남녀 각 상위 3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6년 만에 열리는 양궁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또 한번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보통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네. 금메달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준 선수가 지금 9년 연속 1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김우진 선수를 기본적으로 만나보면은 네. 정말 이 감정의 동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번 이렇게 선발전을 끝나고 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 쏘고 국가대표 데뷔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김우진 선수한테는. 그 정도로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번에 3관왕까지 하고 사실 양궁 선수로서는 이룰 만큼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소위 네. 말해서 약간의 이 모든 걸 다 이뤘다라고 할 수 있는 약간 허탈감이 밀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밥 먹었다 해서 내일 안 먹는 거 아니니까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공허함 속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목적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이 본인 어떤 그런 선전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긴 하는데 이런 공허함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을 물어봤을 때 이 양궁협회가 만들어놓은 치열한 시스템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내가 뭐 공허해지거나 약간 그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해도 제로 베이스로 매번 국가대표를 선발하다 보니까 항상 본인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시스템 속에서 김우진 선수가 가진 멘탈이 합쳐지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회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해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은 조아림 선수가 육상 여자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마의 10분의 벽을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 거예요? 대한민국 여자 선수 육상 장애물 선수로서는 최초로 10분 벽을 넘어선 기록이고요. 22일에 열렸던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최종 선발전이었는데 3000m 장애물 결선에서 9분 59초 05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위인 최수아 선수가 10분 27초였어요. 거의 1분 30초 가까이 기록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이런 육상이라든가 수영 같은 경기에서는 런닝메이트라 그러죠. 경쟁자가 있어야 더 기록이 잘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는데 네. 이렇게 혼자서 외로운 레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기록을 그것도 마의 10분 벽을 넘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조아림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 통산 혼자서만 6번째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독주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가오는 아시아 선수권에서 이 조아림 선수는 9분 40초 때까지도 기록을 줄여보면서 6위인에 들어보겠다. 또 이런 목표를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무실 갈 때 올림픽대로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글쎄,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도진개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들으신 대화 내용은 어느 쪽으로 가도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끝부분에 나온 도진개진이란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도진개진 외에도 도찐개찐 또는 도낀개낀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도긴, 개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도긴, 개긴에서 도와 개는 윷놀이에서 윷짝이 엎어지고 젖혀지는 것의 개수를 따라 부르는 끝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긴이란 말은 윷놀이에서 자기 말로 남의 말을 쫓아잡을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와 유출로운이 걸긴이 되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잡으려면 걸이 나오면 되는 거리라는 뜻이지요. 도긴 개기는 윷놀이에서 도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해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50보 100보나 도토리 키재기 같은 표현들도 이와 같은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햇살이 내리쬐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의 기온이 높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경상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2도, 춘천과 전주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경주와 대구, 합천은 26도, 포항 24도, 강릉 23도로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사이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순간적으로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다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나 산행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 습도는 42%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을 문제시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개혁하려던 문 전 대통령을 정적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북한군 GP 불농화 부실검증 의혹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정경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연설 도중 민주당은 내란대행 사퇴하라고 고함쳤고 국민의힘은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은행이자 요즘 살림 많이 팍팍하시죠? 생활경제 뉴스 시간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 뉴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는 뉴스예요. 그렇습니다. 전 아나운서는 어떤 오른다는 소식이 제일 반가운가요? 월급이요. 자녀 성적 아니에요?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자녀 성적 안 오르면 혈압만 오릅니다. 저도 출연료 올랐다는 소식 듣고 싶은데 2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당장 이르면 6월부터입니다. 서울 등 이 수도권 전철 요금이 기본 요금이 지금은 1,400원이거든요. 여기 150원이 오릅니다. 1,550원. 근데 수도권 전철 요금인데 수도권 하면 서울도 있지만 경기, 인천 연결돼 있잖아요. 누가 결정할까요?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철 요금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여기에다 코레일도 합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기관이 합의해서 결정하는데 이제 이미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서울시는 이제 요금 인상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차피 카드를 이제 읽는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돼야 되니까 결제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한 6월 말쯤 인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초 이제 서울시는 적자를 이유로 이제 2023년부터 한꺼번에 이제 300원 인상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정부가 야 공공요금의 경우 좀 동결 기준에 맞춰달라라는 요구에 이어서 서울시는 이제 2023년, 2024년 그래서 300원을 두 번에 나눠서 150원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2023년에는 올렸는데 2024년에는 총선 앞두고 인상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차를 두고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체감은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550원이 기본 요금이니까 왕복 왔다 갔다 하면 3,000원이 넘게 됩니다. 시민의발 지하초금 요금은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 왜 인상하느냐. 앞서 제가 이제 누적 적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해외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 대중요금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저렴한지 알게 되거든요. 네. 가까운 일본 가서 아마 이제 택시 타시면 이게 비행기 요금인지 교통요금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서울시 교통공사에 따르면 누적 적자 규모가 지금 한 18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연 이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난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도 줄어들면서 다음 달부터 기름값도 소폭 오를 전망이라고요. 맞아요. 이제 4월 말 되기 전에 기름값 채우셔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가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LPG는 17원 가까이 오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2달 더 연장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하지만 인하폭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5% 10%로 낮아지고요. 경우 LPG는 한 23%에서 15%로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2021년부터 유류세 인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장이 무려 15번째입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연장해 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체감도 안 오는데 세금은 무척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세인 건 맞지만 내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4월 30일 이전에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 인상분이어서 사실 주유소마다 미리 받아둔 재고는 사실 소진 전에는 가격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는 준비 땅 했다가 네. 아마 5월 1일 0시 되자마자 가격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영향으로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국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 금 있으면 사시겠어요? 파시겠어요? 저요? 저는 그냥 가지고 있을래요. 진짜 부채가 없으시군요. 아이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금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22일입니다. 6월물 금 선물 가격이 장중 온수당 3,500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올 들어서 이제 금 가격 거의 한 29%, 30% 가까이 올랐고요. 네. 28번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임 압박하다 보니까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됐네.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팔았고요. 달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안전자산, 대체 안전자산이 뭐냐? 금이 돋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 바꿨어요. 금세.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 언급했죠. 파월 의장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하니까 주식값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값은 또 내려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오늘은 3,294달러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금값 더 오를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는 금값이 내년 2분기까지 트라이 온수당 4,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국 금거래소의 1금 1g 가격 찾아봤어요. 오늘 오전 10시 30분 현재 15만 4,700원이에요. 이제 외국의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낮아졌는데 이미 지난 2월 17일에 1g 한국 금거래소의 가격은 16만 원 돌파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금을 찾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 보니까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는데 국제 시세와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20% 넘게 가격차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가격차가 거의 사라졌어요. 네. 왜 사라졌느냐? 지금은 오를 대로 올라서 사려는 사람도 있지만 팔려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이쯤에 가보면 한돈 3.75g당 뭐 64, 70만 원 준다는데 혹시나 가볼까? 근데 실제로 매장에 가시면 거기다가 10% 내지는 무조건 팔면 손해예요. 말씀했던 기준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10% 부가세는 본인 부담이고 거기다가 가게마다 수수료를 조금씩 챙기기 때문에 그 수수료 차이는 있지만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더 오를까 싶어서 파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몇 명의 직장인이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아마 4월 이제 이 직장인들 월급날 대부분 25일이거든요. 25일 날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왜 급여가 줄어들었지? 건보료가 올랐느냐? 오른 게 아니에요. 이 후불정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세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 소득 기준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매달 2024년에 보험료를 먼저 걷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나고 보니까 지난해 소득 정산이 되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매해 4월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한 1,656만 명인데요.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 얼마나 되느냐? 1,0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1인당 평균 20만 3,500원가량을 더 부담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소득이 좀 줄어드신 분들도 계세요. 353만 명 정도는 평균 11만 7천 원가량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번 정상 결과에 따라서 건보 직장인들은 이달러 보험료 플러스 정산된 추가 보험료가 고지가 되고요.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냅니다. 추가로 건보를 내달 사람은 5월 12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근데 나는 요번에 너무 많이 맞았다. 매달 내던 보험료의 100% 이상 보험료 더 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 공적 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아마 부모님도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야 연금 받는 것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무섭다. 네. 그런 얘기 부모님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공적 연금이에요.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런 이제 이 공적 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입니다. 연 2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한 167만 원 이상을 연금을 받는다? 그걸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건강보험료 하나도 안 냈는데 연금을 167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올해 2월까지 약 31만 4천여 명. 이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분들이 월평균 얼마나 내고 있느냐. 9만 9천 원가량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9만 9천 원을 매달 내고 있다라고 하면 연으로 따지면 이게 돈 10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거의 한 110만 원, 120만 원 가까이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부양자 탈락한 사람들의 이제 이 연금 수급자를 봤더니 공무원 연금 많이 받잖아요. 우리 늘 부러워하는데 약 70%로 가장 많았고요. 워낙에 수령액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 배우자 가운데 한 명만 소득 기준이 넘어도 자동으로 부부가 동반 탈락합니다. 이런 사람도 37%가 돼요. 그래서 이거 형평성 좀 있다. 아니 국가가 이제 이 채워지지 못한 노후 연금에 대해서 연금 좀 더 만든다는 이유로 건보료 부담을 지우고 있느냐라는 불편이 제기되니까 정부는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에게 첫 해에는 보험료의 80%를 좀 깎아주고요.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 4년 차는 20%를 감면해 주면서 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금 받는다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65세 이상 노령층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67만 원으로 여유 있게 쓸 자금이 아니잖아요. 손주 컴퓨터 하나 사주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 소득 기준 자체를 좀 올리든가 아니면 연금 때문에 건보료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어서 이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 사기 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가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일몰시할 당초 다음 달 종료 예정이었는데요.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이 해당 법안이 법제사위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제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주택 경매로 매입을 해서 이때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 2023년 6월 1일 도입이 됐는데 2년 동안 한시 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법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금도 있어요. 매달 한 1,500건 내외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다만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세입자가 이제 집주인이 과연 내가 전세에 들어갔는데 근저당을 얼마나 설정했는지 들여다보기 어려워요. 집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근데 이것도 집주인한테 이제 동의하지 않아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산책하기 좋은 날에 어울리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싱어송라이터 20살이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직접 불렀고요. 주예인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걷자 집 앞이야 준비했어요. 2014년 6월 발매돼서 연인의 두근거림을 그려내 인기를 끌었던 곡인데요. 이 노래 듣고 저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로 돌아올게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느리거나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부모님들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병원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부모님들께서 좀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체 협응 능력입니다. 오늘은 이 신체 협응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체 협응력이 정확히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 얼마나 유연하고 민첩하게 상황에 맞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신경과 근육 그리고 관절 등 여러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연결성이 얼마나 조화롭고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신체 협응 능력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아이 발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체 협응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현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신체 협응이 잘 안 된다, 뭐 잘 된다 이런 걸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냥 또래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같은 연령대의 또래와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은요, 대부분은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즉 뇌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CPU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20살까지는 꾸준히 자라나기 때문에 뇌가 내리는 명령어도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더 세밀해집니다. 그러니 신체 협응 능력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정교해지는 것이고요. 그 예로 3살 아이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신체 협응 능력이 덜 성숙했기 때문에 음식을 잘 흘리면서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체 협응 능력은 나이 차이가 이제 뭐 많이 차이 난 사람들이랑 비교할 게 아니고 그저 또래랑 비교해서 더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나기를 운동신경이 없는 흔히 몸치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도 신체 협응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키가 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운동신경도 좀 좋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보통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경우 신체 협응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 협응 능력이 언어 발달, 뭐 사회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어린 나이에는요. 신체 협응 능력이 언어 발달과 사회성과도 관련성이 꽤 높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체의 운동 능력은 뇌가 명령을 내려서 가능한 것인데 따라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것은 뇌 발달이 더디게 이루어진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운동 협응 능력이 또래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면 언어나 사회성처럼 뇌 발달과 관련한 기타 영역들의 발달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사회성이 좀 부족한 성인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것도 신체 협응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점은요. 위 이야기는 소아청소년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신체 협응 능력이 성인의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과는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어린이들은 아직 뇌가 덜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과도 큰 관련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 레고 블럭이 집에 딱 3개만 있다. 그러면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가 바로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고 블럭이 집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없어진 거 표시도 안 날 뿐더러 하나 없는 블록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체 블록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만들게 하는데 보통 아무 지장을 주지 않죠. 이런 원리는 뇌에도 동일하게 작동을 해서요. 성인이 될수록 뇌는 점차 더 정교하게 분화되기 때문에 설령 핵심 운동 영역 부위가 남들보다 조금 약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뇌의 영역들이 다채롭게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을 벗어난 다른 특성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잘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뇌가 아직 단순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기타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말이라는 이야기죠.
아이들의 신체 협응력을 키워주는 게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걸 키워주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무조건 연습하면 늡니다. 많이 할수록 많이 쓸수록 무조건 이전보다는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이 신체 협응 능력이 더딘 자녀를 볼 땐 속이 답답해서 혹은 빨리 어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 신체 협응 능력이 느린 아이들은 물건을 잘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발을 찢는다거나 넘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들로 아이들의 연습 시간을 주지 않고 부모가 대신해서 여러 행동들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신체 협응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몸 쓰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욱 안 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거든요. 왜 우리도 잘하는 것은 하기 쉬우니까 더 많이 해서 점점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건 안 하니까 더 못하게 되잖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요리를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요리는 점점 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 점점 더 못하고 결국 지금 포기하고 사는데 협응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유독 공놀이가 어렵고 신발 신기가 어렵고 반찬 짓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계속 잘 안 하려고 하면서 엄마가 해줘 하기 싫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선생님도 요리를 못 하시는군요. 저랑 같네요. 최대한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싫어하는 마음은 10분 이해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서둘러 대신해주는 일만큼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만 합니다. 몸이 재발라야 사람이 좀 세련돼 보이고요. 다 떠나서 아이들 세계에서는 놀이가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놀이를 할 때 더 재미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성으로도 이어지고 무엇보다 몸이 좀 재발라야 덜 위험합니다. 계속 부딪혀서 온몸에 멍이 들어 있거나 그릇 들고 오다가 깨고 라면 냄비 들고 오다가 엎고 그런 위험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협응은 반드시 연습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협응력이 낮은 아이라면 분명히 운동을 재밌어 하지도 않을 거고요. 또 같이 배우는 아이들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신체 협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사실 아이도 부모도 고생하지 않고 신체 협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생을 수반합니다. 근육을 키울 때 고통이 수반되는 것처럼 신체 협응 능력은 시간과 에너지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뇌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요. 하나의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처럼 여러 영역의 성장으로 이어나가질 수 있어서 우리에 비해서 효율성이 참 좋고 그 효과가 큽니다. 네. 최대한 운동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떠올리는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달리기, 수영, 줄넘기, 축구 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집에 갈 때 집이 아파트라면 계단으로 집을 오르내리기 주말이면 공원이나 산에 가서 뛰어도 다니지만 그곳에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들도 이용해보기 또 어디 나갈 때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시키셔서 아이가 좀 직접 옷을 입고 신발 신는 기회를 최대한 늘려주시기 밥 먹을 때도 영상 안 보여주시고 눈으로는 똑바로 반찬 보면서 집을 수 있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집에서 소도구를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밸런스 보드라고 반구형이나 작은 시소처럼 생겨서 그 위에서 흔들거리면서 균형 잡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네, 봤어요. 예, 이런 소도구들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셔도 좋죠. 이제 물론 시켜보시면 서로 고생이 너무 많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협응 능력이 더디기 때문에 안 할래, 그만할래, 엄마가 해줘 이런 징징징에다가 아예 엄마 아빠한테 딱 안겨가지고 부모 진을 다 빼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네. 또 사실 아이 키워보면 특히 아이가 둘 셋이면 더욱 아침에 5분 더 일찍 준비할 시간이 참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둘러서 가방은 엄마 어깨에 메고 있고 아이 잠바는 엄마가 들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주섬주섬 입혀주고 있고 신발은 그냥 구겨서 신고 나온 채로 유치원 앞까지 데려다 주게 되기가 일수인 것. 뭐 당장 저희 집에서도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네. 그러나 10번 중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준다면 또 아이의 성장은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것을 반드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0358님이 부모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냥 화가 나요. 왜 너만 못하니?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정상 발달이고 큰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신체 협응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가전제품은 거거익선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신체 협응 능력이야말로 다다익선입니다. 신체 협응 능력이 좋을수록 우아합니다. 발레하신 분들 걸어 다니시는 것 보면 자세나 몸놀림이 참 세련되었거든요. 그런 뭔지 모를 미묘한 부분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이미지가 생각보다 사회생활에서 엄청난 유익이 됨은 우리가 사실 꽤나 느껴봤을 겁니다. 어머 김 팀장님 이런 쾌남의 이미지가 어떤 뚝딱거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날렵한 신체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때잖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신체 협응 능력이 좋으면 좀 성숙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리더십도 좀 있어 보이고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미묘한 것들 말고도요. 협응 능력이 좋은 경우 일상이 좀 더 본인에게 수월합니다. 덜 힘들이고 움직임을 해내니까 체력 소모도 적고요. 또 운동도 여러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 신체나 정신 건강에도 좋죠. 따라서 모든 아이들은 최대한 많은 몸놀림을 통해서 신체를 더욱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공부보다도 아이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더 큰 자산이 된다고도 봐요. 또 공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부도 협응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또 도움을 또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와 운동은 좀 별개로 보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공부와 운동 모두 뇌가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서요.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같이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협응 능력이 발달돼 있는 아이들은 좀 유연하게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위트 있게 좀 풀어나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건 보통이건 현재 조금 빠르던 모든 아이들은 최대한 신체 협응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운동을 꽤 많이 시키는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언제까지는 운동하길 권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운동량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네.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 찍어놓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막 아침마다 조깅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유튜브 뒤로 막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해준다면 이 좋은 국력을 더욱더 많이 신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늘 믿고 있는데요. 네. 사실 신체 어떤 협응 능력, 운동 이런 것들은 평생 해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이들의 뇌는 20살까지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협응 능력도 점차 정교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는 반대로 뇌가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협응 능력 역시 점차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느리게 걷게 되시고 설거지 조금 늦게 하시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노화를 최대한 막고 내 삶의 주도성을 최대한 오랫동안 잡고 있는 것, 이 모두에도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평생 운동은 습관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살 버릇 80가지까지 가니까요. 우리 아이들 운동을 최대한 많이 시켜볼게요. 네, 오늘은 아이 발달에 중요한 신체 협응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스테이시의 에이셉.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944님, 손녀가 24개월인데요. 달릴 때 앞으로 자꾸만 넘어질 것 같은 자세로 뛰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세로 달릴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답을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개월이 달린다 그러면 일단은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걷는 것도 좀 미숙한 나이거든요. 뒤뚱뒤뚱 거려요. 그래서 앞으로 좀 넘어질 것만 같은 자세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발라질 것입니다. 마치 그 아가들, 아가 새끼 뭐 얼룩말 이런 아이들 태어나는 거 뭐 동물의 왕국에서 보시면 걔네도 휘청대면서 이제 나오지만 또 곧 잘 뛰어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능숙하게 될 것이니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7733님, 첫째 아이가 올해 학교에 들어갔어요. 유독 운동할 때 뭔가 단단한 느낌이 없고 휘청이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피아노를 배웠는데 진도가 느려도 너무 느린 거예요. 이것도 눈손 협응이 안 되는 걸까요? 결국 그만두긴 했는데 이런 아이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남자 아이라서 사회성이 운동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셨어요.
네, 그 남자애들 중에서도 성향이 다 다르니까 이제 뭐 꼭 운동을 잘해야지 남자애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삶에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이제 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그 운동 능력들이 중요한데요. 일단 피아노 할 때 이제 눈손 협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사실은 더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느려서 예체능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요.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전공시킬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못해서 시켰습니다. 못해서 시켰고 그래서 못할수록 많이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피아노 배울 때에도 눈손 협응도 중요한데 이 코어 힘, 이 허리의 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앉아서 오랫동안 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아이가 뭔가 단단한 느낌이 없고 휘청거리는 느낌이라면 코어 힘을 길러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조금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팀 그룹 운동들 축구 이런 것들에서 언제 공이 들어올지 모르고 누가 나를 칠지 모르는 이런 운동들은 조금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줄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응 능력을 키워주시면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서 여자 7세 조카가 줄넘기 등 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을 너무 싫어합니다. 책 읽기만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운동하도록 유도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만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책 읽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지금 운동이 조금 어렵고 책을 읽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까 7733님 자녀분처럼 조금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는 아이일 때가 많아요. 책 읽기는 내가 그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장면들을 예측해 나가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이 그렇지가 못해요. 하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다리에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몸으로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위협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발레라든지 아니면은 리듬 체조 이런 것처럼 키즈 요가도 좋고요. 다음 과정들이 이렇게 예측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이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하거든요. 그런 공간들에서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보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극장 개봉작부터 OTT 명작까지 이제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 라디오와 팝콘은 격주 목요일 OTT와 영화 신작을 소개할 텐데요.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작품도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OTT 시리즈부터 먼저 소개드릴 텐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지난 4일 공개된 그래서 국내 OTT 흥행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한 6부작 시리즈 악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신작 영화는 브리짓 존스 시리즈의 4번째 속편이죠.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그리고 황병국 감독의 무려 14년 만에 신작 범죄 액션 드라마 야당 그리고 불세출의 오페라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마지막을 그린 영화 마리아입니다. 그럼 먼저 OTT 6부작 시리즈 악연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이일혁 감독이 연출하고 박혜수, 신민아, 이희준, 이광수, 김성균, 공승현 이런 분들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재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희준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영은 한 달 안에 1억 3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는데요. 전전긍긍하던 와중에 그는 아버지가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알게 되고요. 그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재중동포 길룡에게 거액을 줄 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버지를 살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이 길룡 역을 김성균 씨가 연기하고 있고요. 길룡은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각에 뻥 뚫린 도로를 달리는 두 남녀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요.
상훈과 유정이라는 이제 남녀인데 상훈은 이광수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 그는 와인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탓에 굉장히 졸음이 몰려오는 상태에서 그 애인인 유정이 잠을 깨워주겠다며 장난을 치다가 이제 운전에 문제가 생겨서 사랑을 치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이 목격자도 나타나죠. 이 목격자를 박혜수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 목격자에게 돈으로 입막음에 성공한 듯 했지만 목격자는 상훈 곁을 계속해서 얼쩡거리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악연이 지난 4일 공개가 됐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화제자 폭삭 소가수다들을 제치고 국내 톱10 시리즈 1위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 사흘 만에 글로벌 톱10 시리즈 비영어 부문 5위 37개국 톱10 리스트에 오르면서 글로벌 흥행에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넷플릭스 6부작 드라마 악연은 악한 선택을 한 사람이 다른 악한 선택을 한 사람과 엮이면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악인과 악인이 손잡고 공생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들이 향하는 곳은 공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선징악이 주제인 거예요? 그렇죠. 나쁜 놈들이 끈끈한 악연으로 얽혀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이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주는 작품인데요. 외신에서는 비선형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작품, 그리고 경이롭다 못해 압도적인 스토리 라인이다. 이런 이제 호평을 줬습니다. 네. 이 비선형적이라는 것을 이제 그 과거와 현재를 어떤 특별한 정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좀 전개해가는 방식인데요. 이 드라마는 어두운 분위기에 자극적인 장면도 많은 작품이지만 메시지는 명쾌합니다. 선한 것이 이기고 악한 것은 망한다라는 것이죠. 주인공들은 주연이라는 인물, 신민아 씨가 연기하고 있는 주연이라는 인물 제외하면은 모두가 상식 밖의 악행을 저지른 인물들입니다. 살인 교사, 살인, 불륜, 시체 유기, 협박, 방화. 이렇게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들이 여러 사건으로 서로 얽혀들어서 그야말로 자체 멸망전을 펼치고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인 카르마, 업보라는 뜻이죠. 네. 카르마에 걸맞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목격자 그 역을 연기한 박혜수 씨는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무겁고 깊고 캐릭터들이 강하지만 마치 이솝우와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개가 상당히 흡인력이 있나 봐요. 네. 각 인물들이 뭐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이들이 어떤 결말을 다다를지 궁금증이 있는 탓에 한 번 보면 중간에서 끊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 각각의 흩어져 있는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전혀 연결점이 보이지 않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냥 다 각각의 인물들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다는, 악연으로 엮여 있다는 네,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라인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네, 그런 드라마이고요. 회차마다 단서를 조금씩 흘리면서 마지막 6부까지 시청자들을 그야말로 끌고 갑니다. 동명 웹툰 원작을 이 각색 연출한 이일영 감독은 영화를 보듯이 6부작을 한 자리에서 쭉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틀면 끝까지 보게 된다는 반응이 가장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리즈물들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나를 잡으셔야죠.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상당히 괴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뭐 재밌다는 얘기고요. 이 시리즈는 그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 피해자의 복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생각할 거리를 또 던져주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 주연이라는 인물, 이분은 그 성범죄 피해자예요. 성범죄 끝에 이제 살아남은 생존한 피해자인데요. 겉으로는 의사가 돼서 번듯하게 사는 듯 보이지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주연은 가해자와 우연히 재회를 하고 사이다 복수를 꿈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주연을 연기한 신민아는 가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최후를 맞이한다며 주연이 직접 복수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가진 고통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영화는 정말 연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작품입니다. 박혜수, 신민아, 이희준, 이광수, 김성균, 공승연 이 배우들의 다채로운 연기가 정말 이 드라마를 하드캐리하는 그런 요소이고요.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가 그야말로 악마처럼 변해가는 박혜수 씨의 열연이 돋보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인데요. 30대의 노처녀였던 이 브리짓 존스가 50대의 싱글맘으로 돌아왔어요. 네. 이 브리짓 존스의 일기 1편이 개봉했던 때가 2001년이에요. 너무 오래됐죠.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바로 속편인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로 10여 년이 훌쩍 넘어서 2016년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가 또 개봉을 해서 시리즈 누적 흥행 수익은 약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00억 원이라고 해요. 그만큼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원조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 시리즈의 4번째 속편인데요. 지난 2월에 영국을 포함한 75개국에서 개봉한 후 놀라운 흥행세를 보이면서 특히 영국에서는 개봉 첫 주 만에 1,549만 달러, 약 225억 원의 수익을 올려서 영국 로맨틱 코미디 역사상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시작은 4년 전 사랑한 남편 마크 다시를 잃고 싱글맘으로 돌아온 브리짓 존스입니다. 이 마크 다시가 죽은 걸로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성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캐릭터 워낙 사랑했던 캐릭터지만 어쨌든 이제 브리짓 존스는 싱글맘으로 돌아왔고요. 정체된 그녀의 삶을 걱정하는 주변인들의 권유와 압박으로 데이팅 앱에서 매력적인 연하남과 만나서 오랜만에 설레는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한편 방송국에도 복직해서 일과 가정, 로맨스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연하남과의 연애도, 직장 생활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브리짓은 무엇이 정말 자신을 위한 삶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영화에서는 연하남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사실 싱글맘이라는 설정이 50대의 싱글맘이라는 설정이 좀 예전과 많이 달라진 브리짓 존스의 이제 감정을 좀 뭐랄까요 드러내는 그런 설정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연하남과의 로맨스는 시작일 뿐이고 이렇게 좀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살짝 잠시 물러서는 순간에 이 영화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중년의 상실과 회복으로 넘어가는데요. 로맨스는 당연히 이 시리즈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브리짓이 살아내는 관계는 이제 연애 이상의 복잡함을 품고 있습니다. 자녀와 친구, 동료 등이 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구조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배우 르네 젤위거는 정말 브리짓 존스와 떼놓을 수 없는 배우죠. 이번에도 브리짓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소환을 합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브리짓을 다시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 특별했다라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니엘 클리버 역의 휴 그랜트 역시 이번에는 로맨틱한 긴장감보다는 오랜 우정의 미묘한 거리감을 연기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브리짓과의 관계성은 달라졌지만 작품 곳곳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이 다니엘 클리버라는 캐릭터가 존재만으로 그 원작의 향취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까요? 네.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OST 중 로비 윌리엄스가 부르는 Have You Met Miss Jones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OST 가운데서 로비 윌리엄스가 부른 Have You Met Miss Jones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황병국 감독의 이 강하늘과 유해진 그리고 박해준 주연의 영화 야당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당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 제목만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이거 정치 드라마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범죄 스릴러 영화고요. 야당이라는 그 용어가 이 영화에서는 그 실제 존재하는 용어인데 마약판에서 수사기관의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서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마약범.
일탄자, 그러니까 이중 간첩 같은 그렇죠. 네. 본인이 마약을 하지만 경찰에게 정보를 흘려주는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마약범을 뜻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이 영화 야당은 마약 수사의 뒷거래 현장에 실존하나 베일에 쌓여있는 존재인 야당을 주요 소재로 다룬 범죄 액션 영화인데요. 14년 만에 돌아온 황병국 감독이 전체판을 설계하고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유경수, 최원빈 배우가 판을 끌어갑니다.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네. 유명을 쓰고 마약 사범이 된 이강수라는 남자가 주인공이죠. 강하늘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는 검사 구관희의 제안으로 마약판을 설계하는 브로커 야당이 됩니다. 유해진이 그 검사 구관희 역을 하고 있고요. 관이로부터 감형을 약속받은 강수는 야당이 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그의 욕망을 채워주고요. 한편 마약수사대의 옥황상제라 불리는 형사 오상제, 이 역을 박해준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마약범죄 소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의 아들 조훈, 류경수 씨가 연기하고 있는 조훈이 벌린 마약판에 얽힌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야당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럼 해요. 좀 실제 네. 모티브가 된 뭔가가 있나 봐요. 황병국 감독이 실제로 야당으로 활동했던 전직 브로커를 만나서 취재를 했다고 해요. 네. 네, 사실 뭐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세계죠. 세계고 그 말도 뭐 이 영화 전에는 뭐 처음 들어봤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뭐 뉴스에 간간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상황들이 뭐 은어로 뭐 표현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감독이 실제로 이 전직 브로커를 만나서 취재를 하고 그들의 영상과 음성을 배우들에게도 공유를 해줬다고 해요. 네, 연기를 위해서. 그래서 영화의 사실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굉장히 수위 높은 장면들, 왜냐하면 마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지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라는 감독의 제작 의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병국 감독은 이전에도 좀 사회적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작인 나의 결혼 원정기에서 당시 주요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던 농촌의 무분별한 국제 결혼의 현실을 좀 코미디로 풀어내기도 했고요. 또 영화 특수본에서는 경찰 내부의 부패한 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버디무비의 형식을 취한 범죄 스릴러 장르로 풀어내면서 또 장르적 재미를 선사했었죠. 이번 영화 야당도 사실 전작들과 좀 접점이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사회 문제로 꼭 손꼽히는 마약판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마약판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들로 가득한 정치판이 맞물리면서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 마리아 살펴볼까요?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하나 봐요. 네, 이 영화는 개봉 한참 전부터 좀 화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 마리아 칼라스라는 불세출의 그 디바죠. 오페라 가수를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고요. 영화는 화려한 파리의 아파트에서 숨을 거둔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비극처럼 영화는 마리아 칼라스의 마지막 일주일을 재구성해서 오페라와 마리아의 삶을 겹쳐놓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오페라의 여신으로 20세기 최고의 성악가로 꼽히죠. 그렇죠. 약간 대명사 같은 인물이죠. 뉴욕의 그리스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13살 때 아테네 음악원에 입학했고 17살에 아테네 왕립 오페라단의 공연에서 작은 역할을 맡으면서 프로 데뷔를 치렀습니다. 이듬해 칼라스는 토스카에서 주연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성공가도에 오르는데요. 이후 칼라스는 라 지오콘다, 라 트라비아타, 노르마 등에 출연하면서 라 칼라스 또는 라 디비나, 신성한 여신이란 뜻인데요. 네. 이렇게 칭송받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러나 칼라스는 1970년대 파리로 이주하고 활동을 그만뒀고요. 77년에는 5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요. 다만 마리아 칼라스라는 그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 영화를 감상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 영화는 마리아 칼라스의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의 죽음 직전의 하루들을 완전히 재구성한, 상상을 더해서 재구성한 작품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시간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영화 마리아 OST 중에서 푸치니 오페라 자니스키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 OTT를 소개하는 라디오 팝콘 지금까지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끝으로 영화 마리아 OST 가운데서 푸치니의 오페라 자니스키의 아리아죠. 마리아 칼라스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